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이 코로나19에 온통 쏠려 있는 사이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21대 총선이 눈앞에 어느덧 성큼 다가왔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4년 동안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비상한 상황, 어려운 시국이지만 좀 관심을 좀 잃지 말아야 할 텐데요. 오늘 전라북도의 총선 구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나눠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첫 번째 얘기는요. 민주당에 대한 경선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 대한 그 민주당의 경선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과거지사가 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찌 보면 본선만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민주당에 대한 경선 평가도 좀 잠깐 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공당의 경선하면 뭐 민주성이라든지 또 공정성 또 투명성, 또 뭐 혁신성 이런 것들이 자주 입에 오르고 내리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반영된 경선 결과였나라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여다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이경재 의원께 좀 여쭤볼까요? 예. 뭐 경선이 끝나고 대진표가 지금 짜여진 상태인데 뭐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일단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서 뭐 사회가 또는 국가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치권도 그런 어떤 계획이랄지 이런 걸 바통을 이어받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강력한 개혁, 쇄신 정책을 추동시킬 그런 당위성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의 공천 결과를 보면은 좀 크게 미흡하지 않았나. 근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4개 지역을 단수 공천하고 나머지 지역을 경선에 붙였단 말이죠. 그런데 애당초 작년 8월부터 공천 룰을 정해가지고 가동을 시켜왔는데 예컨대 청년, 뭐 여성, 소외계층이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25% 가산점까지 주어가면서 룰을 정했는데 그런 결과가 이어졌는지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크게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참신했던 인물이랄지 역량 있는 인물을 또 뭐 전략 공천을 통해든 어떤 단수 공천을 통해든 내세워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비춰서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공천은 개혁 쇄신과는 좀 동떨어진 그냥 루틴한 그냥 있는 그대로 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정치 개혁이랄지 쇄신을 추동시킬 어떤 의지가 있었던 공천이었는가 이런 측면에서 의문점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사자들은 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익산갑에서 이춘석 현 의원이 탈락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그 전에 있었던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다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혁신성이라든지 참신성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당내 어떤 경선 과정이라고 하는 그 정말 민주적인 과정일 텐데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이제 본선에 나갈 후보를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적인 차원에서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는 어떤 민주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결과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변화입니다. 변화. 아무리 기존의 후보나 정치인이 잘 했어도 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좀 새로운 걸 보여주고 하는 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민주당 경선 공천 결과를 보면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목들. 이제 나중에 뭐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정치 신인들이 기성의 벽을 뚫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물론 익산갑은 예외였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도 얘기가 좀 되긴 하던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치 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인재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좀 이 컨트레리언처럼 좀 추세를 거스르는 얘기를 좀 하자면은 예. 한국에서 이제 그 물갈이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호소력을 가집니다. 그건 이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예, 예. 그 불신은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물갈이를 하면 되는 것인가? 예. 사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물갈이 폭이 굉장히 큽니다. 예. 보통 30%, 많을 때는 40%까지 물갈이가 실제로 됐어요, 국회의원들. 예. 그런데 이제 이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그럼 어떤 참신한 일을 했느냐. 대개 예. 그 물갈이가 다 이렇게 줄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이 보수 밑에 이제 줄 서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도가 전체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제도 개선에 대한 이 관심들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못했고 경선 과정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두 마디만 좀 예. 드리고 싶은데 그 우선 이 전략공천이라는 게 뭔지 예. 그거 뭐 과거에 밀실공천이라고 부르던 거를 요즘 전략공천이라고 부르지 않나 하는 예. 뭐 의구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너무 심하게 뭐 말할 수는 없고요. 예. 네, 그래서 기준도 별로 없고 예. 어떤 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예. 어디서 어떻게 전략공천 할 곳과 안 할 곳을 어떻게 그 가려내는지 예. 이런 등등의 기준이 없고요. 예. 뭐 제의 그 요구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절차라든가 이것들이 전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예. 컷 오프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럼요. 예, 예. 그 몇 사람의 회의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아무리 기준을 정했다고 해도 과연 그 회의가 컷오프를 할 권한을 도대체 어디서 받았느냐는 게 예.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민주화 이후로 이제 경선이라는 것이 그 절차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 언제부턴가 이게 슬그머니 들어가 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니 뭐 이런 소리 하다가 여론조사가 지금 경선에 들어갑니다. 예, 예. 이건 저는 진짜 한시바삐 바꿔야 된다고. 예. 세상에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 정당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그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전혀 이건 그 민의의 반영이 아니에요. 예. 투표장에 와가지고 직접 자기가 투표를 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을 그 가치 있는 유권자로 쳐줘야지. 예. 집에서 전화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도 이제 누구한테인가 뭐 귀뜸을 듣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화를 받기 싫으면 끊고 그 뭐 할 일이 없으면 전화 받고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예. 비중을 둬 가지고 의사결정한다는 건 좀 알겠습니다.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공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이상민 처장께서 주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익산 지역에서 갑 지역에서 일어난 경선 결과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좀 받아들여졌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변에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익산의 분들은 상당히 이변에 대한 예측들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전주나 이제 이런 쪽에서 보면 예. 상당히 이제 큰 이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론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선 의원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기대감을 이춘석 의원이 충족시키지 못했다. 예. 이제 무슨 뭐 어쨌든 방심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결론은 그러니까 가산점이랄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상당히 큰 차이로 어쨌든 그 경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예. 그것은 이제 전적으로 민심이 어쨌든 그 당원 투표까지도 예를 들면 이제 크게 패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사선을 바라보는 그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경선 평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반적인 총평을 좀 해보자면 네 분들의 후한 점수라고 하기는 어렵고 낮은 점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높은 점수 주기 어렵다. 저는 예. 뭐 그렇게 기대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뭐 평균 정도 되는 점수. 평균 정도 되는 점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예. 예를 들면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예고가 됐었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가산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이 출발점이 다른 문제를 어떻게 예. 보완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고, 예. 이게 일정하게 보완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용성들이 형성이 안 된다, 경선이.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뭐 20%의 가산점을 받아도 최소한 42%를 득표를 해야 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돼요. 45%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0%를 받으면 예. 42%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득표의 10%, 20%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 신인이 40%를 넘는 자기 득표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20%를 받아도 42%고 10%를 받으면 46%를 넘어야 알겠습니다. 이긴다는 결론. 그래서 이건 어떤 그런 정치 신인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정치적 도전을 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예. 이제 그나마 이제 경선을 통과한 분들의 특징은 신인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신인일지 모르지만 뭐 사회 경력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뭐 상당한 뭐 고위 관료 출신이랄지 예. 이런 부분으로 한정이 된다. 예. 그래서 이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뭔가 작동을 하려면 새로운 변화, 그 수용성들을 가지려면 어떤 가산점 자체를 아예 그냥 알겠습니다. 10%, 20%를 예. 주고 시작하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예. 역동성도 없고 예.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당내 경선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판을 한번 좀 흔들려면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굉장히 거기에 직결되는 문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비례대표가 이번에 뭐 선거법 하다 만 셈인데 300명을 하더라도 이걸 전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예.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 그 300명 중에 상당한 신인들이 예. 참신한 인물들이 거기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 더 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짚는다면은 투명성 문제도 이번에 지적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당시 자유한국당도 투명하게 뭐 40%, 50% 소수점 하나까지 지지율을 공개해가지고 경선 탈락자를 역할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복하고 이의제기하고 시끄러웠단 말이죠. 그러다 이제 집권 여당이, 더구나 민주당이 개혁성을 가장 좀 강하게 띄고 있다는 민주당이 투명하지 않게 한 거는 뭐 비판을 좀 받아야 될 대목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신인들이 벽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역하고 정치 신인이 출발 선상에 같은 운동을 하는데 현역을 이겨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25% 가산점을 주는데 그 가산점이랑 미미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제도를 좀 개선하고 적어도 정치 신인이랄지 여성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30% 비율을 정했으면 그 비율을 할당을 한달지 아니면 그냥 정액의 어떤 비율 예. 그걸 플러스 시켜가지고 우대를 하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으면 어렵더라 하는 것이 이번 예. 공천 제도에서 또 나타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시죠. 예, 뭐 슈가 민주당의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 뭐 우리 지역에서 뭐 영향이 상당히 예. 크기 때문에 예. 경선 이야기를 이제 다들 뭐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한마디 보탠다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의 그 어떤 경기 대회 룰이라고 할까? 그 자체가 지금들 지적하신 것처럼 신인을 발탁하는 데는 매우 인색한. 그러면서 이제 정치 개혁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일 수 있다. 항상 우리 지역에서 유망한 어떤 청년이라든지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어떤 이 민주당 내에서 발탁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 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이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개혁적으로 손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박동천 교수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후보를 정한다는 건 이건 어폐가 있다는데 우리가 뭐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왜 후보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고할 자료이지 그걸로 당락을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보면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보면
민주당은 그 전화 여론조사 가지고 이게 후보 정하는 이런 게임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고 예. 그거에 대한 그 어떤 폐단이랄까 문제 좀 숱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앞으로 예. 개혁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한 이 공천 방식 문제 다시 한번 제기해 주셨고요. 정치 신인들이에게 진입 장벽을 좀 더 낮춰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음 얘기 넘어갈 텐데 최근에 JTBC를 비롯한 4개 언론사가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이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내용은 조금 전에 윤찬영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참고용일 뿐입니다. 예,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보면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6개 선거구에 관한 얘기인데요. 1, 2, 3위 후보를 표시한 겁니다. 전주 갑의 경우에 저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전주 을입니다. 예, 다음 보시죠. 전주 병입니다. 예, 다음 보시죠. 군산 지역입니다. 예, 익산 갑. 예, 익산 을. 예, 여기까지 6개 선거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 개요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조사 의뢰 기관, 조사한 기관, 뭐 응답률, 또 표본 오차 등등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선거구도 함께 보시죠. 여기는 1, 2위 후보를 나타냈는데요. 정읍 고창 선거구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남원 임실 순창의 경우입니다. 다음이요. 김제 부안 선거구입니다. 마지막 보시죠.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 결과였습니다. 이것도 조사 결과 좀 잠깐 보실까요? 예, 앞선 6개 선거구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별도로 저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저 여론조사 결과 보면 물론 여론조사 결과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흐름은 포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뭐 민주당의 강세라고 하는 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저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 결과와 일치할 거냐, 4.15 총선의 투표 개표 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 여론조사 결과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측면에서 좀 유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시점이 코로나 전국이 또 계속되고 그래서 뭐 본격적인 어떤 선거운동도 되지 않은 상태고 후보들도 공약다운 뭐 공약도 내걸지 않은 상태라고는 시점을 놓고 보면은 역시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 그대로 반영된 후보들한테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민주당에 좀 유리한 조사 결과였다 이렇게.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효과라고 후광 효과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어떤 뭐 국정이랄지 전라북도 지역을 위해서 어떤 큰 획기적인 일을 한 것도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광 효과라고 보고 있고 그 흐름이 그대로 이번 총선에서 이어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측면이고요. 예. 앞으로 다음 주 26, 27일 날이죠. 후보 등록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본격화가 될 걸로 보고 선거가 예. 그 이후의 흐름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일단 이 흐름은 선거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변수는 다만 민주당이 어떤 저런 어떤 큰 우위의 어떤 그런 예. 흐름을 5만이랄지 자만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말하자면 5만 프레임에 갇힌다고 한다면 선거를 크게 망칠 것이라고 또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약자 입장에서 이제 다른 정당 또 무소속 후보들이 저걸 이제 기회로 삼아가지고 더 이제 신발끈을 졸라매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은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어떤 그런 여지가 있는 측면에서 본인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선거 결과를 다만 흐름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그런 것이 지금부터 필요한 그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의제랄지 지역 현안 고민에 대한 정말로
그 화라산 같은 어떤 논쟁, 예. 그런 다툼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 야당이랄지 무소속 후보들이 어떤 인파이터, 링 위에서 인파이터가 돼가지고 그걸 예. 끄집어내가지고 환기시키면서 예.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것이 가장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오만함, 자만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어떤 그런 예. 과제도 던져주는 흐름이라고 예.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이야기의 흐름까지 다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일단 제가 드렸던 질문은 이런 민주당의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냐 여부인데 아마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측면은 계속해서 작동을 할 것이다. 아마 이런 데 다들 좀 동의는 하실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민주당의 지지가 유독 이렇게 높은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인데 금방 이경재 의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후광 효과 하나 짚어주셨는데 그것 혹시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신가 하고 혹시 다른 측면도 있을까요? 문재인 후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바꿔서 보면은 이게 이제 2016년 선거가 있었고 지금 그 다음 선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안철수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주 예외적으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제 뭐 몰락을 했죠. 예. 당시 국민의당이 이제 뭐 장악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이제 현저하게 민주당 강세가 눈에 띄게 되는 건데 예. 민주당 현역 의원이 거의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전서부터 보면은 민주당이 원래 강했던 지역이죠 여기가. 예. 또 한 가지 이제 관찰할 점은 이제 탄핵 정국이 있습니다. 탄핵 정국과 더불어 이제 문재인 정부는 뭐 90%에 육박하는 그런 예. 압도적인 뭐 호남 지역에서는 90%가 넘었고요. 예.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비하면 좀 많이 빠진 거예요. 예. 호남에서 지금 뭐 50%, 60% 지지가 설령 나오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빠진 부분이 중요한데 빠진 부분에 그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빠진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한 거죠. 원래 지지했다가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뭐 윤찬 교수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조국 대전이에요. 예. 소위. 그래서 조국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전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뭐 영남은 물론이고 수도권이 예. 지금 민주당이 뭐 만만치 않아요. 아주 위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 이제 말씀은 호남 지역에서 이 조국 지키기가 곧 문재인 지키고 조국 지키기가 곧 검찰 개혁으로 이제 이게 과연 그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가는 안 따지고요. 예.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후보의 대결보다는 예. 전국적인 어떤 진영 논리 안에서 전통적인 호남의 이제 정서가 예. 지금 되살아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혹시 민주당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고 있다. 혹시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아직은 뭐 그런 그 예측이나 위험이 사실로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호남 지역에서 뭐 민주당 표가 결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은 아직은 성급하고 성급하고. 다만 예. 뭐 박 교수님 좀 지적하신 것처럼 이 지역 자체가 원래 민주당 지역이에요. 강세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현상인데 다만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그 뭐 바람이 불어서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좀 우리 지역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그 민주당에 대적할 만한 어떤 그 정파나 세력이 지금 이렇다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바람도 없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거의 뭐 지금 이 여론조사만 가지고 봤을 때 예. 거의 뭐 독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 이제 박 교수님께서 그 예단을 해주셨는데 그 지난해 겪은 그 이 조국 사태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지점부터 이제 많은 그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과 찬반에 대한 것들을 되도록이면
드러내지 않거나 노출시키지 않는 이런 그 어떤 풍토 문화가 새로 이제 상당히 강하게 생기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그 저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뭐 강하게 어떤 신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전통적인 여러 가지 성향을 봤을 때 또 대안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민주당 강세는 어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일단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고,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선거 기간 내내 계속될 거냐, 예. 그 부분은 이제 전국적인 판세와도 이제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물밑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이제 박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권이나 뭐 영남권에서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예. 그러다 보면 또 반작용으로 우리 지역,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또 강세가 반작용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뭐 그런 걸 이제 이게 관망 예. 예측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저는 이제 어쨌든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대안 세력이 형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의 본질적 문제다라고 봅니다. 예, 예. 일정한 대안 세력만 있어도 이렇게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어쨌든 이제 민생당으로 표현되는 4년 동안 전혀 어떤 정치력이나 역할, 그리고 그런 기대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1차적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게 앞으로 계속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됐든 그전 선거의 과정들을 쭉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뭐 60에서 70% 가까이가 항상 유지가 예. 됐지만, 예. 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이나 야당이 한 30에서 40% 가까이 그런 어쨌든 결과를 바꿨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전국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역적 한계에 의해서 민주당의 지지 쏠림이 있긴 하지만 선거가 좀 더 본격화되면 어떤 그 후보자 인물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어떤 흐름들이 변하고요. 그런 결과들을 어찌됐든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서 세력으로는 힘들었지만 결국에 인물 평가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민주당한테 다 몰아주는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들지 않았던 게 예. 어쨌든 12년 이후에 예. 선거의 일관된 흐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지금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 부분 수정될 거고, 그건 그 후보자들이 지역에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현역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정 활동이랄지 이런 부분에서의 평가를 일정하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열릴 거다. 그러면 이 수치는 상당 부분 조정이 될 텐데, 결국에 그 후보자들의 자기 경쟁력, 이제 무소속 전략 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그런 예. 그동안에 쌓아왔던 내용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변화의 지점을 만들 수 있는 예. 기준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대목 나중에 조금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요. 대안 세력의 이제 부재가 결국 민주당에, 그렇지 않아도 뭐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텃밭인데 더 좀 지지를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민생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 4년 전 선거에서 국민의당에 상당한 지지를 몰아줬고, 그 결과로 민주당이 참패를 했었는데, 지금 결과로 보면 민주당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요. 오히려 저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오히려 무소속 후보들이 오히려 더 지금 선전하는 그런 그 두고 시기는 하지만 결과를 낳고 있어서,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제 좀 정당에 대한 이 혐오가 좀 있거든요. 정당에 대한 혐오. 네. 예.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당쟁으로 나라 망했다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기 때문에 예. 당파 싸움을 아주 싫어하는 그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무소속이 이게 이제 뭐 개인기가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이면 예. 무소속 출마가 아주 옛날에서부터 예. 상당한 그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독재 정권 시절에도 무소속에 대한 탄압은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은 어차피 힘이 없거든요. 국회 들어봐야 한두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무소속이 계속 뭐 몇 명씩은 이제 우리 역대 국회에서 있었었고, 그래 이제 민생당 쪽에 있었던 분들 중에 이제 몇 분이 그 민생당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건데, 예. 뭐 이분들이 현실적인 계산을 상당히 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민생당 간판이 이제 뭐 4년 전에 국민의당은 그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 현재 민생당은 뭐 아주 여러 가지 갈래를 거쳐가지고 지금 탈바꿈을 하고 찢어지고 예. 피로감을 아주 증폭시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당으로 출마하는 거에 비해서 차라리 개인기 혼자 뛰는 게 더 낫겠다. 이제 이런 계산이고, 그 계산이 몇 군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이상민 처장님께서 조금 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렇게 변화를 일으킬 만한 요인, 작동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쨌든 후보 개인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후보 개인의 역량. 예, 일차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상대 후보의 관계성 문제가 있을 텐데요. 예. 일단 저는 이제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전략이 지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국적 상황에서 이제 진영 대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에 반하는 입장들을 갖는 것들이 후보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지금 이 남원이나 그리고 군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전제는 그냥 갑자기 탈당한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죠.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무소속으로 나오는 스토리가 있고 그게 일정하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선거법 개정이랄지 이런 과정에서의 역할 뭐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의당이 처음 갈라질 때 예. 무소속으로 나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민주당에 입당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지만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민생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하고는 이제 결이 좀 다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면 정읍이나 이런 또 이제 뭡니까 전주 정동영 의원이랄지 어떤 정치적 무게감이나 뭐 이런 인지도 이런 걸 놓고 보면 그렇지만 민생당이라고 하는 틀에 오히려 갇히면서 실제 개인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현재는 좀 제약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국에 선거는 이제 인물에 대한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예. 그 인물에 대한 평가일 텐데 이제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무소속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어쨌든 민주당이 좀 어려운 구도로 갈 예. 그런 개연성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예.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대표적인 경제 문제에 대한 책임성들이 이제 민주당에 많이 있는 상황이고, 예.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일단 두 곳은 그렇고요. 예. 나머지 어쨌든 민생당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는 현재 상황들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어쨌든 인물 중심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변화의 지점들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개인의 역량에 의한 돌파 강조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온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슈가 지금 코로나 아닙니까?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방역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따르는 경제 위기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처,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아까 연장선상에 한 말씀 더 붙이고 코로나 문제를 얘기하면은 예. 저런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 싹쓸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도당도 우리도 놀랐다는 좀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진행이 되면은 아마 견제 심리가 작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싹쓸이로 인한 어떤 일당 독주의 피로감, 그리고 많이 느낀 터에 이제 반작용으로 국민의당이 당시에 4년 전에 대박을 터뜨린 거잖아요. 다시 이제 그거 되돌아간다는 거에 대한 저항, 그런 싹쓸이에 대한 어떤
어떤 현재 순위에 작동할 것이 하나 더 변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선거다운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조사 결과란 말이죠. 그건 어디까지는 당 지지율이고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율은 아니라고 이제 보는 측면에서 앞으로 변곡점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변곡점이 이제 코로나 사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는 민주당 집권 여당한테는 악재죠. 악재로 이제 보고 있었고 그런데 예컨대 마스크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심지어는 마스크 문제 가지고 2번씩 사과를 하고 국무총리도 사과를 하고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냐고 이제 그런 비판은 나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추스러 나가고 있고 또 여론조사를 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이 오히려 높아졌어요. 지금 몇 퍼센트 포인트가 높아져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빠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 코로나가 악재로 생각을 했을 텐데 오히려 모든 경제 문제랄지 실정을 덮어버리는 호재로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수습 여하에 따라서는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호재가 될 걸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되고 확산이 될지 아직 지금 예측을 못한 상황이라서 그것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현재까지 시점을 놓고 보면은 악재로 예상이 됐던 코로나19 사태가 호재로 지금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외에 혹시 이 흐름을 좀 바꿔놓을 만한 어떤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강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제 분명히 여러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모든 경쟁과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은 선거할 필요 없을 정도로 좀 끝나버린 건데 아까도 우리 여론조사의 문제 얘기했습니다만 이 자체를 가지고 여기다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게 변화하는데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에 대한 그 대응 이게 어떤 계기가 될 겁니다. 지금 이경재 의원께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경제가 어렵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덮어주는 효과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어떻게 불리한 부분을 지금 넘어간다는데 지금 왜 우리 지역에서도 전주에서 이제 지금 재난 기본소득 하겠다고 그러고 정부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이제 한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요게 지금 빨리 수습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 때문에 어려운 많은 자영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습책을 강구한다는 면에서는 환영받는 일이지만 막상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이나 보장을 할 거냐는 이 대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책적인 논란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한 그 이해관계와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한번 불꽃이 튀는 정도의 이런 갈등은 생길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정당과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냐 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그 섬세하고 예리한 마음을 건드리게 되면 어디선가는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더니 아마 이 정책도 그렇게 될 개연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위기가 이제 발생하면 그 당시 정부가 같이 위기를 겪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은 그 정권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전시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제 이 방향의 정서가 훨씬 더 통하는 것이겠죠.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려면 이게 다 끝나고 한참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한 가운데서 지금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4월 15일까지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때까지는 안 끝나요. 전 세계적인 이제 현상인데 한국은 좀 잠잠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선거가 치러지기만 해도 일단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이 대응은 평점에서 조금 더 줄 수 있다. 이 정도가 될 그런 판단을 사람들이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판단이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할 거고 민주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해가지고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 원래 자기가 어느 쪽 편이었는지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판단 자체가 좌우되는 그런 예. 면이 이제 그래서 경제 문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엄청 빠지고 좀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는 이거 전부 다 정부 실정 책임이다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익스큐즈가 엄청 많아요. 이게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고 세계 경제가 지금 다 비천거리는데 한국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익스큐즈가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경제 문제도 결국은 이 종합적인 판단은 한참 뒤에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예. 선거 국면까지는 그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뭐 다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만약에 예. 이게 지금은 이제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예. 뭐 어떻게 누가 압니까? 신천지에서 터졌듯이 갑자기 와서 또 빵 터지면은 예. 그럼 뭐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조금 더 뭐 점수를 깎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눈여겨볼 선거구를 좀 한번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혹시 시간이 부족할까봐 건너 좀 뛰고요.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다루기로 하고 어찌 보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위성정당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찬영 교수님 의견부터 좀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뭐 이걸 위성정당을 누가 주장했고 누가 시행했고 하는 걸 떠나서 이 자체가 정말 유권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정하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억압하는 위헌적인 행태다. 이건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참정권을 배반하는 위헌적인 네. 행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위성정당이 등장하고 여기에 이제 뭐 투표를 하게 되고 이렇게 선거가 진행이 된다면 예. 나중에 추후에 21대 총선은 역대 선거 중에 정말 이게 가장 최악의 그 선거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 예. 지금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지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그 소수 정당의 진출을 좀 더 돕기 위해서 그것도 준연동형 비례대표들을 했고 또 그것도 모자를 씌워서 30석만 이렇게 하고 있는 선거제도인데 이것도 지금 유성정당이라는 게 등장해가지고 사실 이 선거제도가 사실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뭐라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헌적이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표심에도 상당히 좀 반영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뭐 후한무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선거법이 개정될 때만 하더라도 전혀 어쨌든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에 이 구도가 진영 논리가 저희가 원체 세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위성정당 그러니까 정당 득표에도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소수 정당에게는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전 선거법에 의한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몰려가고 있는 거고 예. 특히나가 이제 선거법 개정에 어쨌든 중심에 있었던 민주당이 보이는 이런 모습 특히나 이제 연합정당에 가기까지 과정들 명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갈수록 너무나 정말 후한무치한 거 아니냐. 예. 이낙연 총리가 정말 민망하다. 예. 할 말이 없는 거죠. 입이 있어도 예. 할 말이 없는 거고. 예, 이제 100번 양보해서 예. 그 뭐 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의 그런 행태를 방어한다라고 하는 이걸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모습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제 이 부분이 과연 그럼 선거에서는 어떻게 귀결될 거냐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투표를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 진영 논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가기 때문에 이 소수 정당이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원내 진출이 어려운
좀 그런 구도를 그러니까 악화시키는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이 취지가 오히려 더 후퇴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맺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예측이 되고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보였던 예. 이 선관위가 그래도 좀 바로잡을 수 있었던 예. 정당 등록을 불허하면서 예. 잡을 수 있었던 이 과정들을 실기하면서 예.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과정까지 좀 와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예. 그 미래통합당의 그 행태에 맞서기, 꼼수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일종의 정당방위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실망스럽죠. 예, 이거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았고요. 예,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당시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합의를 시도해서 패스트트랙의 명분을 훨씬 더 강화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요. 또 선거법의 내용을 나중에 이제 막판에 이걸 하겠다고 이제 협박을 했을 때 선거법 안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을 기회도 충분히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막상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유권자들한테 심판해달라고 예. 저 사람들은 저런 짓을 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해서 선택지를 줄 기회도 있었어요. 예. 지금도 이건 아직 있습니다. 이 예. 민주당은 이건 안 할 기회가 아직은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물 건너 갔겠죠. 결국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말 자체는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자비하고 야만적이고 좀 치사하고 뭐 온갖 부정적인 형용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해보겠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 정부가 어때요? 촛불 민심에 의해 가지고 탄핵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그래가지고 성립한 정부예요. 그 계획의 열망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예. 근데 그걸 전부 한순간에 다 무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이 현상을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잠깐 우리가 대안을 못 찾는다, 소수 세력을 우리가 못 기른다. 이 현상에서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소수 정당, 소수 세력이라는 게 다수가 아닌 사람들은 다 소수예요. 과반수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예,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체로 전 국민의 뭐 40 내지 60%에 달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40%로 당선된 것 치면 나머지 60%가 결국 소수로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키워줄 수 있을까 하는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결국 그걸 1당과 2당이 다시 다 이걸 무질러버리고 뭉개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와라 하는 예. 방식으로 지금 가고 예. 있는 거죠. 유권자들께서 저는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제3지대나 1당, 2당 말고 다른 사람들에서 대안을 찾고 예, 그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지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만이 이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와 관련해서 과거의 과정은 뭐 이미 지나버린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젖혀두고 양당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다당제를 지금 끌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결과시킨 거는 기득권 양당 체제 다시 되돌아 회귀시킨 거예요. 그래서 취지가 뭐 전혀 살리지도 못하고 있고 예, 또 도달한 어떤 과정이 꼼수, 편법, 그래서 정말로 정당과 국회가 국민 신뢰도에서 가장 꼴찌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 국민 짜증만 더 불러일으키고 정치 혐오증만 극대화시킨 그런 예.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유권자들도 아마 민심이 상당히 높아요. 이걸 냉철히 아마 보고 있을 테고 그래서 아까 진영 논리에 의해서 또 투표행위는 비판을 할 망정 갈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좀 정의로운 측면에서 유권자들께서 좀 보고 비판하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정치권이 각성하고 오만불순한 저런 태도를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예. 이번 총선에서는 뭔가 좀 정의로운 그런 비례대표를 선택할 때 투표행위가 우리 유권자들께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을 얘기를 드리고요. 또 심지어는 무슨 위장정당, 자유사 또는 이게
토목 건설업체가 무슨 하청업체 자꾸 그러잖아요. 예. 이걸 다 쓸어내버려야 되고 저는 예. 이 기회에 예.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선거법제에 논의를 해서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 다 명분을 상당히 중시하시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20점 젖바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명분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접어줘야 될 바둑에서 예. 안 접어주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지금. 예, 아니 어쨌든 일당이 할 말이 아니죠. 그게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예. 문명 국가에서 정치라는 것은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 논리가 전쟁의 논리예요. 상대가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상대가 중앙경 침범하니까 우리도 이게 지금 선거는 전쟁의 측면도 선거 좀 있죠. 아니 선거가 전쟁이라면 왜 선거를 합니까? 전쟁을 안 하려고 선거를 하는 거죠. 예. 비유적으로 전쟁의 비유를 삼을 수는 있지만 예. 전쟁이라는 건 유혈 사태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선거에서 어디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의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쟁을 하지 않고 예.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점점 어떻게 그러니까 일저 우일저 일신 우일신이 아니라 예. 날이면 날마다 어떻게 더 저질이 되느냐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아마 이게 말씀 주신 것 중에 예,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야권 심판이다 아니면 정권 심판이다 이런 얘기가 어떤 선거 프레임 얘기했었는데 아마 정당 투표와 관련해서는 거대 양당 심판론 이런 것도 아마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정말 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당 투표의 비례 투표와 관련해서는 아마 그런 거대 양당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들이 작동할 여지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정치 현실적으로는 자기한테 손해되고 안 되는 경기를 억압받고 탄압받으면서 정말 피해자로서 억울한 피해자로 정의로운 피해자로서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지지를 받고 그게 정치의 어떤 미천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우리나라를 민주화를 이끌어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 지금 예. 좀 잘못된 만들어낸 이 제도에서 내가 피해를 보지만 예. 정말 억울하다. 억울하지만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좀 이런 면을 좀 예. 보여줘야 되는데 예. 같이 그렇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한 가지 얘기만 한 분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역의 이슈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좀 아쉽습니다. 이경재 의원께서 어떤 것들이 좀 대두됐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듣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총선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랄지 한 가지가 현안이랄지 고민들, 숙제들에 대해서 활발히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런 측면에서 비전과 또 대안도 제시하고 역과에서 걸러내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정치력도 좀 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장했던 것들이 다 좌절되고 또 심지어는 정치권이 또 대통령 약속한 그런 사안도 관철되지 않고 있고 예. 그런 현재 그런 목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총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치를 좀 강화하고 그래서 그런 현안들이 술술 풀리는 예.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유권자 할 것을 좀 찬찬히 촘촘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정치력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1인 2역 3역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예. 적어도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후보를 선택해서 뽑을 때 정치력이 좀 강화되고 지역의 고민들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이 가장 저는 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이슈를 덮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사태인데요. 코로나의 방역 문제도 그렇고요. 그에 따르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큰 차원에서 보면 다 정치의 몫입니다. 국가를 이끌고 가는 가장 요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다가오는 총선은 매우 중요하고 국민의 선택은 소중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총선에 관한 관심 좀 잃지 말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